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다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강영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주 뵈니까 좋죠? 네, 자주 못 뵙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굉장히 자주, 제 인간관계에서는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방송이라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요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생각보다 오랜 기간 눈치 작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거래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올해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8월 2일 대책이 나왔는데 아직 8월인데 네. 지금 한 달인데 그럼 이 정도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원래 네. 8월 달은 네. 휴가 다 놀러 다니고 사실 이제 원래 미숙인데 지난주 한 이번 주 정도부터 이제 집 알아보러 사람들 다니고 그럴 만한 시기 아닌가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튼 조용하긴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많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책 발표한 이후에 계속 조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다잡아 나가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한번 경험해 봤었던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 온도차는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있는 것 같고 뉴스 언론에서 나온 얘기만 보더라도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풍선 효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풍선 효과를 얘기하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나는 투기 지역인데 나는 투기가열 지구인데 쟤는 지정 안 하냐? 쟤도 지정을 해라. 이제 그런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는 이쪽을 좀 봐주세요. 하는 여기는 아직 규제가 없으니까 이제 주로 분양이라든가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있는 쪽이 규제에서 피한 어디가 수해 이런 제목으로 보통 이제 기사들이 나오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확실히 거래가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거래 통계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많이 된다 안 된다라거나 동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거래가 잘 돼요 이런 거는 현장의 목소리인 거지만 실제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되고 있는 8월 달 대책 이후 거래분들이 이제 통계로 잡히는 시점에 한 9월, 10월 정도 가야지 유의미한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말은 좀 아끼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근데 한편은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책 발표되고 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들, 소급 적용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청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너무하지 않냐? 나는 순수하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분양을 받은 것뿐인데 대출이 갑자기 규제를 받아서 이 부분들이 소급 적용돼서 나도 역시 대출 규제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억울하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로 억울한 게 아니라 난리죠. 당장 그렇죠. 그 처한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큰 가게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1억인데 한 500만 원 정도가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면 그럴 수 있게 그냥 500만 원 학습 이렇게 큰 교훈이다 손해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전 재산이나 굉장히 큰 가계에서 이게 보통 대출을 끼고 움직인다는 건 미래에 대한 담보도 묶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엉켜버렸으니까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곤욕스럽고 진짜 잠도 안 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소개시켜줬던 부동산 사장님들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는 얘기를 자꾸 되게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하죠. 예를 들어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면 중도금
없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중도금 계약의 이행 자체가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뭐 포기하고 해제를 하거나 서로 뭐 위약 조항만 조절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중도금 들어간 상태면 어느 일방에 해제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위약 부분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걸려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도 머리가 아플 거고 당사자들은 진짜 큰 어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안 팔고 계약 해제를 해줬다. 그러면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가격 하락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고 하면 대출이 안 되고 하는 건 당신 사정이지 내가 대출을 뭐 당신 받아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매매한 건 아니다. 보통 그렇죠. 매매할 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돈을 구해오는 건 당신 사정이 내 사정이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관건이었던 거는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보통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라는 게 시행이 되면 그때로부터 시행 날짜가 결정이 되고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인데 대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법 개정이 필요 없었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소급 적용이 돼서 뭐 대출을 이미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악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일하시는 당국자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뭐 사실 이게 지금 빈대 잡자다가 지금 뭐 알고까지 다 태워먹게 생겼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가 엊그저께 더 재밌는 걸 봤어요. 보통 부동산 시장이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올라간다, 하나는 떨어진다. 이 양면성의 이야기가 늘 언제나 공존하게 마련인데 최근에 통상 이제 부동산 쪽 전문가 출신들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면 금융 쪽 출신의 전문가들은 통상의 경우에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화자가 네. 부동산 쪽 출신이냐, 그렇죠. 아니면 금융 쪽 출신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많이 달랐었는데 최근에 금융 쪽 출신 분들이 그 이제 부동산 쪽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시는 금융 쪽 출신들이 쓴 칼럼을 보니까. 나도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보셨어요? 네. 와, 집사가 무주택이 뭐 가장 큰 리스크다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통상의 경우에는 정반대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미처 뭐 알지 못했던 시장의 침체 기운이 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장의 침체요? 통상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견해를 보일 때 예상을 할 때 이제 그 금융 쪽 분들은 뭐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왔는데 지금 금융 쪽 분들이 부동산이 좋을 거니까 사라고 얘기하는 거면 결국 부동산 쪽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 좋다라고 보는 건가 역으로 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는데 그 기사 보고 어떠셨어요? 내용 컬럼이랑 이런 것들 정리된 거? 일단은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런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 그런 어떤 금융 쪽의 전문가 분들이 기업 분석하듯이 이제 부동산의 수급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책도 내고 컬럼도 쓰고 하면서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지난 몇 년간 많이 좀 보였죠. 그분들의 목소리가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뭐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집값 투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세가 되면서 확 시너지라는 표현이 여기에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이 붙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거는 시장의 열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늘 뉴스에 조선일보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다 화랑이라고 상승장이고 뭐 어느 나라도 몇 프로가 올랐고 뭐 어디도 얼마가 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 그런 나라들도
규제책들을 쓰고는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쓰고 있는 부동산 규제책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심하게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도끼로 찍듯이 막 이런 찍는 그런 형태는 아니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급냉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이걸 하고 나서 국가 전체가 한동안 경기 침체가 와서 힘들었던 어떤 그런 사례가 겁이 나는지 그렇죠. 이런 다른 나라들도 규제책으로 바꾸긴 하지만 그 내용이 되게 웃겨요.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 분양할 때 계약금이 50%였대요. 난 그것도 몰랐어. 근데 네. 그 규제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계약금을 60%로 돈 조금 더 갖고 와야지 뭐 그런 식으로 바꿨다는 내용이고 저는 팩트가 어떤 건지 몰라요.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건 네덜란드 그 기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글 중에서 하나 봤는데 네덜란드는 LTV가 몇 %인지 아세요? 몰라요. 103%래요. 집값이 10억이면 10억 3천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좋네요. 말 그대로 완전 깡통 투자를 돈 없이 할 풀 레버리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대출을 LTV를 규제한대요. 어떻게 규제하는지 알아요? 올해 1% 줄이고 내년 1% 줄이고 내후년에 1% 줘서 100%로 맞추겠대요. 그게 규제야. 우리나라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방향성만 제시해줬다라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수요층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 네덜란드의 특수성 다르니까 모르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 또 그 나라는 더 폭등하고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 그런 흐름이다. 네덜란드가 이 얘기하다 말았어. 뭐야? 아무튼 그런 에너지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내용인 거지. 그래서 네. 저는 큰 에너지 자체가 네. 한번 이렇게 상승장이나 이런 게 꺾이면 내가 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맘먹었는데 엄마가 먹지 말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저게 먹고 싶은 거예요. 집을 사야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그리고 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소외됐거나 내가 집을 갖고 싶었는데 이제까지 못 샀거나 네. 그래서 세입자로 서름을 당해봤거나 사야겠는데 라든가 이제 그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에너지는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황인 어떤 그런 열기가 있는 상황인 거고 꺾는다고 해서 꺾이지 않은 수요층들은 여전히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 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풍선 효과든 뭐든 이런 거에 따라서 불안하다고 하면 네. 여전히 더 저는 불이 옮겨 붙거나 네. 그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네. 앞으로 한 2년, 3년, 2년 정도까지는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강 소장님이 또 의견을 피력하는 또 이런 또 놀라운 일을 다만 올 여지는 있으나 어떻게 정부가 잘 그거를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이제 풍선 어떤 특정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서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다양한 규제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뭐 이 규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풍선 효과라는 게 결국은 이 지역에 관심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동안에는 관심 받지 않았던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서 결국은 이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좀 상향 평준화될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주거에 대한 게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던 것들이 일정 부분 좀 이렇게 확산 스프레드 해서 관심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풍선 효과가 마치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정부의 정책 실패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풍선 효과를 받아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해피한 일인 거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의 스탠스나 네. 집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의 다수의 국민들의 스탠스는 그렇게 결국은 여기는 싼 줄 알았는데 여기도 오르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자괴감. 네. 우리나라 항상 우리나라 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약 55% 정도래요. 그렇게 많아요? 네.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55%? 55%. 네. 그래서 45% 정도만 무주택자인 거죠, 결국은. 그래요? 네. 세대로 기준으로? 세대 기준으로. 전체 네, 세대수 기준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보니까 전체 임대를 한 사람의 수요가 전체 5%?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었던 통계 부분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5%, 현재 무주택자가 45%라는 점이었어요. 뭐 그거에 의하면 강 선생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죠.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규제해서 이제 좀 괜찮은가 했더니 결국 이제 다른 지역도 올라가서 내가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새 정부가 강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100일 됐다고 해서 뭐 했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되게 정권 초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권 초기에 엄청나게 센 그냥 학살을 빵! 지금 뭐 그 무슨 네. 게임에서 얘기하는 네. 진짜 그렇게 네. 굉장히 세게 휘둘렀단 말이에요. 쓸 수 네. 있는 카드들을. 그렇죠. 그리고 더 휘두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네. 그렇게 학살을 하는데 지지율은 겁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길 바랬던 거고 이렇게 휘둘러서 왜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집값을 일단 뭐 지지율이 높은 게 그리고 굳이 부동산 얘기만 아니겠지만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집값이 불안했고 2002년, 3년, 4년, 5년, 6년 사실 임기 내내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정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지율이 처음엔 되게 높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집값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번엔 집값만큼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핸들링을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이 집값 부분을 제대로 잘 그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못 보이면 힘들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더 세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결국 극소수의 투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전체에 해당하는 55%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의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보유세 사실 건드릴 수도 있죠. 건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네.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거가 자기가 더 벌고 싶은데 못 벌게 하면 그러면 기분 나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껏 벌어놨는데 뺏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광분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머니에서 자꾸 털어가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뭐 전 네. 세계적인 평균에 비해서 높다 낮다 그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높다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제 철학이에요. 뭐 네.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세금은 소득에 과세해야 된다고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누적된 가처분 소득이에요. 내가 번 돈을 나는 진짜 아껴서 자산으로 모아놨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고 막 다 쓴 사람이 있단 말이야. 벌 때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어떤 형태로 부동산 형태로 모아놨느냐, 주식 형태로 모아놨느냐,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모아놨느냐, 예금으로 모아놨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보유 자산에 대해서 과세한 형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있는데
오래 살았어. 투기꾼도 아니야. 그 집에서 몇십 년을 사셨어. 옛날에는 뭐 신도시 개발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강남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사람 없던 시절에 신도시 거기에서 좀 길 불편하고 뭐해도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기는 이제 강남에 지은 집이니까 보유세를 올해부터는 무겁게 내세요. 좋은 동네니까. 아니면 파시든가 이런 마음으로 해서 강하게 크게 세금을 많이 급격하게 늘리게 되면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에 대해서 일정 %로 세금을 내니까 되는데 이런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갑자기 과하게 부과하거나 하게 되면 정말 팔고 쫓겨나야 되는 소위 말하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지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죠. 있죠. 네. 할 수는 있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지지를 하고 있던 지지층들이 있다라는 이유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카드는 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 도입하고 재산세 세율 높이고 지가도 그 당시에 계속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가가 폭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세 부담이 보유세 부담이 엄청 커졌던 시절이긴 해요. 그 그때 당시가 그것도 있었어요. 뭐 시세에 준해서 기준 시가를 조정하겠다. 1%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1% 연 1% 정도 준하는 세금을 내게끔 장기적으로 연 1% 가격의 1% 정도는 보유세로 부담하게끔 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참여정부 시절에 나왔던 얘기예요. 가다가 이제 조절이 되고 지금 뭐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시 그쵸. 좀 무너져 내렸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기 끝나셨죠? 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지금 전세 갖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거예요. 전세 가격 올라갈까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갈까봐 불안하다. 네.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재계약을 할 때 가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하자니 실질적으로 계약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매수할 만큼의 또 자본적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들고 고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저도 아까 그냥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게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렇고 경기가 나쁘지 않고 상승장에 있는 분위기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올라간다고 장담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몰라요. 떨어질 수도 있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 내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은 오롯이 본인이 하셔야죠. 그렇죠. 전세로 내가 더 주고 갈 거냐 아니면 이참에 집 살 거냐 그거는 또 지역도 다 다른 거고 주어진 환경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도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어드바이스?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열심히 그냥 알아봐라? 그럼 알아본다면 뭘 알아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본인이 해야죠. 전세로 계속 살 것인가 이번에 이참에 집을 살 것인가 그 결정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아니면 전세로 있을 거냐. 전세로 살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전세 가격이 있으니까 갈아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어떤 선택의 지금 문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하기 전에 뭔가를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참고 뭘 기준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또는 자기의 선택에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정도는 가이드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막연해. 나는 답 못해. 그래요? 난 답 못해.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뭐 미래를 인간이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어떤 전문가다라고 한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우리 강 선생님도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자체가 꺼지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강 선생님도 그 얘기가 한 2년 정도는 뭐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임대차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선택을 하려면 그 계약 갱신 주기가 2년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선택에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을 다 채워질 때쯤 돼야 또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부동산 통상의 경우에 이제 그 전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집을 안 사보신 분? 그렇죠. 안 사보신 분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통계가 없었잖아요. 뭐 근거를 얘기할 만한 어떤 지표도 없었고 지표가 여러 지표들이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통계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집이라는 게 안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는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왜 그 무슨 파노라마 30년? 그죠? 주택시장 30년 그런 책 추천해 주셨는데 그런 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암암리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재본이 돼서 돌아다니는 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하시던 말씀에 약간 이어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저 대학교 선배 중에 친한 형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쪽인데 다른 리테일 쪽, 그러니까 무슨 큰 기업들 상가 임차 이런 거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인데 이제 그 형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집 사면 떨어질 수도 있지. 그냥 차는 사면 오르려고 사냐? 그 형이 하는 얘기가요. 차 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집도 쓰다가 낡으면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지.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집을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차보단 낫네요. 내가 그렇죠. 이게 토지를 깔고 있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여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집을 살까 말까, 전세로 살까. 전세를 계속 사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매매로 살 만큼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살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야지요. 지금 사면 내가 상투 잡는 거니까 전세를 살아야지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것도 어쩔 수가 없지만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내가 써서 집 낡았는데 내가 봐도 낡은 집 이 집 비싸게 내가 산 금액보다 더 주고 들어와 살기는 싫겠다. 사실 이제 제가 들어온 집이 입주하고 1년 반 새놨다가 이제 들어온 새 집 들어왔거든요. 저희 집을 사실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이게 집이 대출이 양쪽에 있어요. 두 개. 그러니까 저는 살고 있는 집에 처음에 저도 뭐 결혼할 때 집에서 별로 받은 게 없어서 되게 아주 노후한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왔는데 이제 분양 하나 받은 집에 그러니까 처음 산 집 최초로 분양권을 매입해서 들어온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10년째 살고 있어요. 올해 딱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8년을 여기 살았는데 9억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9억은 아니죠. 농담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40평대 아파트에 대한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을 갖고 애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방 하나.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집에 네 방이 있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네 방을 그래서 애들 방 주면서 안방의 한 구석탱이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안방 발코니를 치워서 일부 제가 쓰고 책상 하나 이렇게 되게 비좁은 공간 저희 집안에서 이거 다 해요. 그래서 나의 맨케이블을 하나 내 방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미면서 살고 싶다가 제 꿈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걸 위해서 8년 전에 재개발 투자를 해놨어요. 8년 전에 2010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해놨죠. 10년 가진 집은 입주하기 2년 전에 분양권을 샀으니까 12년 들고 있었고요. 그렇죠. 8년 들고 있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10년부터 13년, 14년, 15년까지 완전 하락장이었죠. 그 시기를 버텨냈군요. 이자 원금 내면서 진짜 힘들게 겨우 버텨서 여기 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 집 그 재개발 집이 팔고 싶은 마음도 되게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았어. 어떻게든 정리하고 팔리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집의 희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걔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들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발구역 물건 특성이 어때요? 현재 가치는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임대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임대 끼고 대출 끼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주택 투기지역, 주택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니까 살고 있는 집은 투기지역, 재개발 사놓은 집은 투기 과열지구가 됐어요. 근데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 뭐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장기 계약이 되지만 그 당시에 재개발 같은 경우 보통 다 대부분 단기 대출이거든요. 3년 단기 해놓고 연장하는 건데 이제 요번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고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만기 연장을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개의 집에 대출이 있어서 아마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갚아야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집은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갚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을 갚아야 돼요. 이 집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이 집을 전세 놓고 제가 월세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민을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같은 아파트에 다른 층에 월세 이사 가고 우리 집 전세 놓고 그럼 전세는 대출에 잡히지 않는 그렇죠. 저거잖아. 그렇죠. 부채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돼요. 근데 생각하면서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받아들여야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법에서 그 투기 지역이 되면 과거에 이제 주택 투기 이게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니고요. 그렇죠. 투기 지역이 되면 대출 여러 개 못 갚는다 이런 규정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 잊고 지냈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왜 네 얘기 했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지? 짠하죠. 마음이 너무 지금도 아프네. 그래서 와이프는 뭐 이제 이제 이사를 그럼 여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 어제도 막 좀 막 이 목소리가 와이프는 목소리가 격해졌는데 저는 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표현이 약간 아니지만 이제 내년 만기 연장되면서 은행에서 대출 상환 통보가 날라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봤으니까 안 거예요. 저도 이런 규제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내년 5월에 와서 대출 갚으세요. 만약에 제가 두들겨 맞았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 그때 가서 만약에 준비하려고 하면 진짜 정신이 없겠죠. 그렇겠죠. 사실 규제는 더 세지면서 또 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뭘 생각하냐면 전세가 지금 더 비쌀까 내년이 더 비쌀까 그럼 전세를 많이 받고 월세로 옮겨갈수록 내가 이제 좀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과적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도 하고 있고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한간에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월세 산다.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월세를 제가 딱 10년 전에 월세를 살아봤거든요. 10년 전에 한 1년 정도 월세를 살아봤는데 네. 사실 지금도 뭐 가게 월세 내고 월세는 내는데 집으로 월세 내는 게 그렇게 저는 그렇죠.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사실 와이프랑 싸우면서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집 팔아. 사실 정부가 원하는 게 집 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우리 집 팔면 이거 양도세 얼마나 되는지 알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제가 웃었어요. 우리가 내야 될 양도세가 얼마인지를 얘기하면 네가 그딴 소리 못한다고 와이프한테. 세금도 사실 많아서 이제 그렇게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팔면 재개발 이사 갈 집 하나 있고 임대살이 떠돌아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자를 내고 원금 상환을 하면서 가더라도 내 집에서 살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 그냥 제 욕심인 거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욕구죠. 내 집을 가져야 한다.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로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쉽게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더 내려가거나 쫓겨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밀려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니즈가 다 있어요. 뭐 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월세로 살아본 일이 없어 사실. 금수저. 아 저는 금수저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적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짠한데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뭐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하기 싫었는데 왜 내가 어쩌다 얘기가 나왔는데 말려든 거죠, 뭐. 네. 그렇죠. 네.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우리 강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은 양도소득세에 어떤 양면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건 결국은 많이 올랐다는 거니까 많이 번 거다. 번 거에서 낸 거니까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낼 수 있는데 내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조건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또 다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양쪽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늘 얘기하듯이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투자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측면이 공존하는 얘기도 존재를 합니다. 아무쪼록 공부는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되고, 공부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부동산 책을 잘 안 읽거든요. 제가 부동산 책 읽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 이제 부동산 서적들 보면 300페이지 내외에 수필 에세이 같은 부동산 투자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은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보는 게 안 봐요. 안 봤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 스터디 책이, 재개발 투자 스터디 책이 나오면서 이제 저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저자들 최근에 책 내신 분들 몇 분한테 보내드리고 이제 책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10여 년간 안 보다가 처음 봤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던 세상이 있어요. 그 안에 책이라는 게 간접 경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수필 읽듯이 그냥 슬슬슬 읽으면서 몇 시간 동안 다 읽긴 읽었지만 이거는 조금 다시 복기를 그러니까 그 투자의 팁들이 되게 숨어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던 세상이 그런 책들 안에도 숨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어떤 점만 좀 뽑아도 되겠다. 저는 그냥 일종의 재개발 교본 쓴다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팁에 우리 별별 수다 할 때 그러면 책 하나씩 이렇게 추천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그건 매주 읽어야 되잖아. 뭐 매주 읽지 말고 그동안 읽었었던 책 중에 뭐 이런 책이 괜찮다. 뭐 이렇게 하나씩 추천을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한번 해보면 새로운 코너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저도 그 책 몇 권 읽어보면서 이 책들은 좀 부동산 TV에서 소개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좀 하려고. 그것도 이런 책은 이런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은 점을 해야지 이 책 안 좋아요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얘기. 가급적이면 책을 쓰셨던 저자분들도 초대해서 책 소개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 여기 별별 수다에 딱 모시고 그러니까 모시고 얘기해도 가운데 상석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부동산을 공부하자가 주제네. 공부해서 그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대비하자, 준비하자. 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뭐 허심탄회하게 나눠봤는데, 특별히 오늘 짠한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뭘 짠해? 나 완전 불우이웃 돼버렸는데. 아니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불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도와주십시오. 책 좀 사주십시오. 제가 책은 책 팔아서 10권 이상 주문해 드렸습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장소를 좀 옮겨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괜찮으세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자주 여기 와서 뵈면,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안 그래도 공부하는 책상을 하나 갖다 놔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